대표인의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도중에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해병대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총 46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이틀 전 교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오늘 오후부터 해당 학교 앞에서 촛불 추모 문화제를 열 예정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처음으로 인공지능 관련 회의를 열고 AI 위험과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AI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했습니다. 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정진상 당시 경기도 정책실장의 요구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추진했다는 진술을 검찰에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무섭게 내리던 폭우는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31도를 넘게 오르면서 찜통 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이번 주말부터는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김보은 기자, 오늘 매우 덥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곳에 서 있은 지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요. 셔츠가 땀에 다 젖을 정도로 굉장히 후덥습니다. 장맛비가 다소 주춤한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지금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한동안 비가 많이 내려서 지금 땅이 굉장히 축축하거든요. 습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실제 체감 기온이 예보된 기온보다 더 높을 전망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3도, 인천이 31도, 또 대전과 광주, 대구가 32도, 울산 30도, 부산 29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는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되겠습니다. 폭염경보는 체감 온도가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넘게 이어지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대기가 불안정한 강원 내륙과 호남 내륙, 또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선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는 금요일인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주말인 모레 오후부터는 다음 주 월요일 사이 또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모기가 급증하는 장마철이 예년보다 길어진 가운데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지섭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의 수가 이제 2배나 늘었다고 하는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그 얼마 전에 질병청에서 아주 섬뜩한 통계 조사가 나왔습니다. 예. 네. 그 말라리아 모기가 주로 출몰하는 경기도 북부, 인천, 서울에 이제 50개 지점을 정해가지고 예. 하룻밤 사이에 이제 특정 지역에서 모기가 얼마나 잡히느냐를 통계를 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9.2마리까지 늘었는데요. 이게 지난 5년 평균의 2.5배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1.5배 가까이 늘은 걸로 조사가 되는데요. 예. 네. 일단은 가장 먼저 꼽히는 게 최근에 이제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집중 폭우가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모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고인물에서 알을 놓고 여기서 장구벌레가 부화해서 성충이 되는데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 잠깐 웅덩이가 네. 생기면 바로 이제 모기들이 번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예. 모기 같은 경우는 한 30도 전반까지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생장이 더 빨라지고요. 예. 많이 그 번식도 활발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온난화가 아무래도 이제 그 모기를 네. 말라리아 모기를 포함해서 모기 전반적으로 굉장히 번식을 증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말라리아 모기에 물리는 것 외에 말라리아 감염되는 다른 방법도 있나요? 국내에서 네. 발생되는 말라리아 어떤 특징 갖고 있나요? 그 말라리아라는 게 결국은
모기 자체가 말라리아 기생충에 감염이 된 상태에서 사람을 물면서 사람한테 옮기는 거거든요. 예. 아주 다행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매개는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아주 드물게 그 수혈이나 아니면 예. 주사기를 좀 제대로 그 위생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공동 사용하고 이런 경우에서 극히 일부적으로 감염된 사례가 있고요. 일단은 그 모기에 의한 1차 감염이 대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모기랑 말라리아 모기를 구별을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예, 그 우리나라에 살고 그러니까 전 세계 모기가 한 3,200종이 되고요. 예. 그중에 56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데요.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모기가 8종 정도가 있습니다. 네. 전부 다 이제 얼룩 날개 모기라는 종류인데요. 말 그대로 날개에 약간 얼룩 무늬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몸 색깔은 검은색입니다. 예. 하지만 네. 모기가 대부분 그러니까요. 요만하니까 그렇죠. 구분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특이한 게 뭐냐면은 사람 피부에 앉았을 때 다른 모기들은 이렇게 수평 형태로 앉아 있는데 말라리아 모기 같은 경우는 꼬리를 좀 들어가지고요. 요 각도가 한 45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게 굉장히 이 모기의 특징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더지 특징이 예. 모기가 날아다닐 때 윙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예. 이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아 가지고요. 예. 뭐 거의 침묵의 흡혈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네. 이게 보통 사람들이 네. 모기가 팔에 앉으면 잡기 바쁘지. 그렇죠. 얘가 말라리아인지 아닌지 이렇게 벗다가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리아 모기는 사는 곳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말라리아 모기가 1979년에 우리나라에서 박멸이 됐다가 예. 그 14년 뒤인 1993년에 다시 우리나라에 돌아왔거든요. 지금까지는 군부대가 많은 뭐 경기도 북부 지역이나 뭐 강화도, 인천 이런 곳에만 집중이 돼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더워지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아열대 기후화가 되면은 어떤 또 말라리아 모기가 출현해서 남하할지 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네, 이번에는 모기에 대한 궁금증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기가 이제 보통 피를 빨아먹고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모기가 정말 모든 모기가 다 피를 영양분으로 공급받는 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말 들으면 정말 억울해할 모기들이 많을 겁니다. 모기가 왜냐하면은 그 새나 물고기 이 중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흡혈을 하는 종류가 있거든요. 아. 예. 근데 모기는 대부분 이제 인간이 사는 세상에 굉장히 둥지를 뜨고 있기 때문에 흡혈하는 종류가 상대적으로 많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기 중에서도 해충이 아닌 익충으로 분류되는 모기들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전 세계 모기의 절반 수컷들은 죄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피를 빠는 모기들은 죄다 암컷이거든요. 아. 일단은 번식을 하고 이제 알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양분을 사람 피에서 취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기 중에 뭐 광릉 왕모기, 그다음에 식충 진모기 이런 모기들은 성충이 돼도 암컷도 사람을 공격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장구벌레 시절에 다른 모기들의 장구벌레를 잡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기들은 공식적으로 익충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진짜 억울한 친구가 혹시 각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각닭이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이 모기랑 똑같이 생겼는데 한 이만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기겁을 하거든요. 아, 저거는 예, 정말 예. 괴물모기다. 예, 사람을 공격하면 거의 일반 모기보다 네. 4-5배 많이 빨아먹을 거다. 그런데 이 각닭이도 꽃의 꿀을 막 빨아먹고 사는 아. 전혀 해충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요독 모기에 잘 물리는 사람 보면 네. 야, 네가 피가 O형이라서 잘 물려. 네네. 내지는 네. 아니면 야, 네가 잘 안 씻어서 그래. 네네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정말 이런 이유들이 뭐 통용이 되는 겁니까? 전자는 X고요. 예. 네. 후자는 O입니다. 아. 그래서 모기가 통념이 이제 O형이 가장 많이 물리고 B형, 그다음에 AB형, A형이 제일 덜 물린다라는 통념이 있는데 사실은 2004년에 일본에서 직접 실험을 했더니 예. 실제로 이 순서대로 나오긴 했는데 그 모집단이 겨우 64명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과학자들은 모기와 선호하는 혈액형은 관련이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다고 예. 보고요. 그리고 모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땀 냄새입니다. 이 사람이 안 씻어가지고 나는 모든 채취를 보면은 여기에 굉장히 이제 자극이 돼가지고요. 굉장히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게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모기를 많이 물린 사람은 뭐 피 때문이 아니라 안 씻어서가 맞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모기라는 네. 친구가 체질적으로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좀 몸집이 비대하신 분, 그리고 이제 남녀 중에는
여성의 체온이 좀 상대적으로 높아가지고 실제적으로 여성분들이 더 많이 좀 피해를 당한다는 이런 통계는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모기에 또 물리면 굉장히 가렵거든요. 네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뭐 십자 모양을 만들기도 네네네네네. 한다든지 뭐 침을 바르기도 한다든지 네네네네. 그런 사회적인 그런 통념이 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습니다. 정말로 통용이 되나요? 그러면 안 되시는 게요. 네. 모기가 가려운 이유가 모기가 사람 피를 빨면서 히루딘이라는 물질을 내보내는데 예. 그때 이제 우리 몸이 놀라가지고 여기에 이제 반응해가지고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같이 역분비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가려운 거거든요. 절대로 긁으시는 것보단 아이스팩을 네. 좀 두시거나 아니면은 뭐 티백이나 바나나 껍질 같은 거를 두는 게 차라리 그런 게 낫지. 그런 물질에는 뭐 탄닌이라고 해서 이런 거를 좀 줄여주는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긁거나 침을 바르거나 하면은 오히려 상처가 더 날 수 있기 때문에 2차 감염으로 뭐 번질 수도 있기 예.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저희가 이제 곧 모기의 시대가 네. 돌아오기 때문에 예. 모기를 일상생활에 좀 안 물리는 방법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옷은 피해야 된다든지 예. 이런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모기가 굉장히 이런 그 어두운 색깔의 옷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검은색, 갈색, 짙은 감색, 빨간색 이런 거는 절대로 좀 피하시는 게 낫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밝은 색 위주로 가시고 입으시고 그리고 조금 날씨가 덥더라도 소매가 있는 옷 있는 상하의를 입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굉장히 좀 모기가 들이칠 수 없도록 방충망이나 이런 개수대 네. 같은 거를 많이 좀 손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모기 기피제 같은 거 뿌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효과가 있나요? 모기 기피제는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요. 굉장히 또 나이 연령별에 따라서 좀 자극적으로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내 몸에 맞는지는 좀 사전에 확인을 하시고 뿌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폭우로 인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해병대원이 1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군 당국이 수색대원들에게 구명조끼도 주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을 벌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기자, 실종된 해병대원 언제 발견됐습니까? 네, 소방당국은 어제 오후 11시 8분쯤 경북 예천군 내성천 고평교 하류 400m 지점에서 실종된 해병대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 14시간 만으로 발견 당시 군복을 입고 물밑에 엎드린 모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업에 나선 대원들이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병대 측의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일각에서는 해병대와 경찰, 소방당국의 경쟁적 수색이 참사를 부른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숨진 해병대원의 시신은 현재 해군 포항병원으로 옮겨진 상태로 해병대는 군 수사기관이 사고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며 부대의 안전 분야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북 예천에서는 어제 실종 주민 5명 가운데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로써 경북 지역 사망자는 모두 24명으로 늘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규모는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사망자 46명, 실종자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경북 지역에 큰 비 피해가 발생한 지난 토요일에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져서 비판을 받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흘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당 윤리위를 열어서 홍 시장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김아린 기자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90도로 허리를 숙입니다. 이른바 포구 골프 논란이 불거진 지 나흘 만입니다. 수혜가 우려가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습니다. 공식 사과를 하면서도 대구에는 비가 안 왔고 재난 대응 매뉴얼에 위배되는 일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홍 시장은 수혜 골프라는 비판이 나오자 괜한 트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난 그런 처신한 일이 없어요. 하지만 당 여론이 싸늘한 데다 윤리위가 징계를 검토하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홍 시장 측이 당 주요 인사들에게 먼저 연락해 분위기를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규칙엔 자연재해가 있을 때 골프나 유흥행위를 하지 않도록 못 받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홍 시장의 사과가 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고려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윤리위가 판단하는 데서 어느 정도 참작은 될 수 있다고. 윤리위는 긴급회의를 열고 홍 시장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수해 중에 골프 논란을 빚었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흘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준표 시장은 수해 골프 보도가 나온 직후에 이 괜한 트집이라면서 반발을 했는데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쓸데없이 터집 하나 잡았다고 그래 벌떼처럼 덤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난 그런 처신한 일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자, 이 홍준표 시장이 이제 처음에는 무슨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이냐 이러다가 결국 나흘 만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당 윤리위가 이제 오늘 열릴 예정인데 윤리위를 의식한 행동인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보십니까? 진작 사과했으면은 좀 수습이 될 수도 있었는데 예. 당 윤리위를 직전에 두고 이렇게 사과를 하다 보니까 윤리위 열리니까 징계 수위를 낮추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라는 그 불필요한 해석까지 지금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지금 어제 오늘 정치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잠재적 대선 주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조금 그 요번에 사과와 관련한 그런 일련의 논란은 좀 정치적 감이 떨어졌나 싶을 정도로 본인에게도 타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좀 아픈 소리를 하자면 SNS에 글을 올리거나 본인의 의견을 피력할 때는 거의 대선 주자급의 그런 의견 표출을 하면서 이번에 이 호우 피해에 골프 친 것과 관련해서는 대구에서는 아무 일 없었다, 비 오지 않았다, 내지는 뭐 대구시장의 매뉴얼대로 했다. 이럴 땐 또 대구시장으로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여론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진작에 사과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진작에 사과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지적이 있었고, 뭐 같은 생각이십니까? 글쎄요, 어제 여기 허리를 숙여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낯설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항상 홍준표 시장 하면 할 말 다 하는 워낙 시원하게 얘기해서 홍카콜라라는 그러니까요. 별명까지 붙을 정도였는데 어제는 그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가 뭘 잘못했냐, 나 기죽을 사람 아니다. 왜 국민정서법에 의해서 나를 처벌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나왔는데 갑자기 당이 이제 강경하게 나오다 보니까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럴 때 국민들이 볼 때는 저 사과가 정말 진심으로 국민과 대구 시민과 대구의 공직자들을 향한 진심 어린 사과인가 아니면 당 내부와 용산을 향한 사과인가 이게 좀 약간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사과를 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사과하면서도 어제 발언에 그때 당시 나이가 골프는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었다. 수혜도 얼마 안 났었고 나는 조금 치다 다시 들어갔다. 또 이런 사족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 사과가 진정성이 있느냐. 당 내부 눈치 보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예. 앞으로 그러면 당의 어떤 조치나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옛날처럼 당당하게 나올 것인지 아니면 정치 행보를 감안해서 당의 눈치를 볼 것인지 이것이 상당히 재미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대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의 윤리 강령 등을 보면 자연재해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에 이런 일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 고위공직자의 기본 자세와는 매우 거리가 있다고 저는. 그리고 당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다는 그
이유로 제명 처분이 있었는데요. 이번은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국민의 기대에는 상당히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예, 지금 뭐 두 최고위원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굉장히 좀 싸늘한 반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있을 윤리위원회에서 나올 오늘은 뭐 징계 수위가 나오진 않겠지만 자, 윤리위원회에서 좀 강경한 반응이 나올지 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또 대변인이 말하는 거 보면은 그렇죠. 이미 사과를 했기 때문에 좀 감안하겠다. 그러니까는 그 사실 윤리위의 잣대라는 것도 그 규정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마치 또 고무줄처럼 이제 사과했으니까 조금 약해질 수도 있다. 또 최고위원들은 굉장히 강력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골프를 친 거는 잘못했지만 실제로 그 징계를 보면 아주 속전속결로 또 그 처리가 되는 또 측면도 있어요. 아마 홍준표 시장의 마음속으로는 김기현 대표와의 관계라든지 또는 그 대통령실의 어떤 심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그 복합적으로 작동했다고 혼자 지금 부글부글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근데 아무튼 간에 윤리위가 열려진다면 그 규정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골프를 쳤다. 뭐 당 윤리위라든지 아니면 뭐 당의 징계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그 당이라는 게 국민의 정서를 따라가기 때문에 예. 특히 지금 이번 수해는 뭐 매년 일어난 그런 반복적인 걸로 지금 그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오늘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윤리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뭐 어느 정도 한 경고 정도로 저는 가벼운 징계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갑자기 이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어쨌든 홍준표 시장이 사과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징계의 목표라는 게 그냥 경고하고 앞으로 홍준표 대구시장 좀 발언이나 이런 걸 좀 조심하라. 그 정도의 효과를 보면 되는 건데 만약 이게 강하게 징계로 나가서 또 홍준표 시장이 반발을 하고 이것이 당내 분란이 되면서 작년부터 있었던 뭐 이준석 대표 징계랄지 이런 것을 소환하면서 국민의힘이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것보다는 오늘은 이제 경징계 정도로 마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항상 그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곁에서 국민들의 상식적 수준에서 항상 공직자들의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가 아니라 등산을 갔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시장이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항상 얘기하는 게 테니스는 뭐 괜찮고 골프는 안 되냐. 그래서 뭐 몇 달 전에도 대구시의 공무원들 뭐 골프 대회도 나서서 했다고 하는데요. 그 차이라는 게 뭐 같고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 문화라는 게 각 그 나라마다 그 수용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골프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뭐 전 국민의 대중적인 그런 스포츠라기보다는 어쨌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는 국민들한테 각인되어 있어서 약간의 다르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등산이라 하더라도요. 또 주말이라 하더라도 공직자이고 시정을 관장하고 또 대구 경북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대구에 잠깐 비가 안 왔을지 모르지만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골프 치다 비가 와서 그만뒀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등산이라 하더라도 지금 뭐 비가 오고 그런 상황에서 등산을 간다는 것도 역시 적절치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골프라서 국민정서법에 걸렸다기보다는 그 우중에 피해자가 이제 그 생기고 또 여러 가지로 관장해야 될 게 많고 또 대구시의 그 공직자들은 전부 비상 상황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태도도 좀 문제 아닙니까? 내가 다 매뉴얼에 맞춰서 주말에 했는데 왜 이런 걸 가지고 그래라는 식의 그런 태도가 뭐 당내 문제라기보다는 여론에도 좋지 않게 반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권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수해 복구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단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지적입니다. 방만하게 집행됐던 정치적 보조금을 폐지해 복구와 재난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권 카르텔 해체를 통해서 거기서 재난 지원을 방안을 찾겠다. 이거는 아무 연관성이 없는 얘기인데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제가 좀 발음을 좀 이상하게 했는데 야권 카르텔이 아니라 이권 카르텔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좀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야기를 한 거고 또 야권에서는 야당에서는 좀 황당무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직 그 비가 다 온 게 아닙니다. 계속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되는 상태이고 예. 그 재난 대응과 관련해서 이미 또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뭐 정부 예산이 됐든 기금이 됐든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권 카르텔은 나쁜 겁니다. 더군다나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 뭔가 불법 또는 비법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또 보조금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정부가 들여다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건 장기적인 이슈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합쳐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곡해와 오해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 대표가 이게 좀 연관성이 없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러한 불필요한 빌미를 제공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여당 내에 대통령과 소통이 가능한 원내대표라든지 대표 이러한 사람들은 좀 더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와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긴밀히 조율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이 보조금 문제 매우 심각하고 그렇죠. 또 어떤 식으로든 잘못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폐지하는 게 맞지만 지금 재난 대응이라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절박한 단기적인 쟁점이고 이게 또 내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런 재난의 어떤 연속되는 그런 고리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조처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해를 낳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뜻은 좋더라도 100번 양보해서 뜻은 좋더라도 이게 보조금을 회수해서 수해 복구 재정으로 투입한다는 게 일단 법적으로 가능하느냐가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데 수해 복구 지원은 촌각을 다투는 그런 지원인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얘기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했습니다. 국민들한테 다 생중계되는 현장에서 했고요.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이 보조금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막 흥분을 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 깜짝 놀라기도 했고 좀 국민들께서 좀 어이없다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총각이 시급한 상황에서 빨리 수해 복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그 보조금을 환수해서 그 돈으로 복구를 한다? 말도 안 된다는 거를 저는 대통령도 그리고 행정부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치적인 용어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대통령은 지금 머릿속에 카르텔이란 단어밖에 없으신가? 왜 수해 복구를 하는데도 카르텔이 생각이 나서 여기에서 흥분을 하는가? 그러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국정 운영이 뭔가 법과 제도, 원칙,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한마디 하고 그러고 나면 또 국무총리가 또 한 단계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뭐 하고 있느냐 책임져라 하니까 바로 또 총리가 현장에 나가서 또 감찰 이런 거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검찰이나 감사원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그런 어떤 징계나 이런 걸로 해결을 하는데요. 이번에 이 수해 자금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국민들도 너무 어이없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원칙과 정도에 맞게 국정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 같은 비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카르텔이라는 단어 선정부터 좀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권 조직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개혁을 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는 나름대로 평가합니다. 단지 지금 우리가 모두 절박하게 생각하는 이 호우와 관련해서 그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는 예민한 반응들이 나오는 것인데요. 사실 그동안에 대통령이 발언했던 건폭이라든지 또는 이권 카르텔이라든지 학원 카르텔이라든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개혁적인 그런 대안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도 맞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재난과 이렇게 연동이 되다 보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그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가지고는 향후에도 그 잘못된 보조금이라든지 또는 보조금 남용과 관련해 가지고선 분명히 정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관련해 이건 전부 순전히 제 개인 생각인데 예. 그 카르텔 할 때 법조 카르텔도 만만치 않은 카르텔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뭔가 시원한 얘기가 나오면 대통령의 발언에 진정성이 있구나. 그래서 그 카르텔은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나름대로 정책 결정 과정을 경유하는 것이 맞고요. 요번에 이 호우와 관련해서는 당장 이제 앞으로 다가올 호우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할 것이며 지금 벌어질 것에 대해서 피해자들을 어떻게 도울 것이며 그다음에 이것도 장기적으로 왜 피해가 나고 왜 제방뚝이 무너지고 지주지천에 이런 문제가 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총괄적인 대책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 기후 변화라든지 집중 호우에 의해서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방안,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 카르텔과 관련한 불필요한 곡해도 좀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수해 복구 재원을 놓고 이제 추경 편성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권에서는 예비비로 이제 충분히 사용한데 왜 또 추경 편성을 하려고 하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약간 바뀐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올 초부터 줄곧 추경 편성을 얘기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경기 하강 국면에서 이렇게 국민들이 어려운데 아니 곳간에 뭐가 많으면서도 왜 적극 재정을 안 하느냐. 일관되게 민주당은 추경 편성을 요구했고요. 이번에 수해가 그냥 정말 예비비 얼마 풀어서 이렇게 해결된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 사망자나 부상자, 그다음에 이재민들을 지원하는 이런 걸 넘어서 정말 치수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되는 그런 정말 대대적인 어떤 대한민국의 개조 공사랄까요? 이런 걸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을 해서 이게 시간이 크게 걸릴 것도 아니거든요. 여야가 합의를 하면 얼마든지 속도를 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 수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비비로는 안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그 재난 대비용으로 지금 갖고 있는 예산이 2조 8천억 원 정도 된다 그러는데 우선 긴급 투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긴급 투입을 하는데 비용이 더 부족하거나 그렇다면 이제 추경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지금 그 정부의 입장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정부에서 너무나 방만한 재정 운영을 하고 추경만 한 게 아니라 또 추경에 추경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재정 적자, 국가의 그 재정 적자라는 것이 상당히 지금 심각한 수준까지 와다 보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긴축 재정을 하겠다라는 것은 오히려 정부에 박수를 쳐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이제 그 재난 위기이고 피해자가 있는 만큼 2조 8천억 원을 신속하게 풀어서 일단 적용을 하되 이것이 부족하면은 다수당인 야당의 지원과 도움을 얻어서 추경도 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은 열되 긴축을 하겠다, 알뜰하게 살림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이틀 전 교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 해당 교사가 학부모의 민원에 지속적으로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데요.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이 오늘 오후부터 해당 학교 앞에서 촛불 추모 문화제를 연다고 합니다. 배상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이른 시간에도 동료 교사들이 보낸 조화들이 길게 놓여져 있습니다.
고인의 아픔을 알지 못해 미안하다고 적힌 추모 글들이 눈에 띕니다. 지난 18일 이 학교의 20대 여교사 A씨가 교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후 서울교사노조 측은 A씨가 최근 학교폭력 업무를 맡으면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해당 학부모가 A씨를 찾아가 교사 자격이 없다며 항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소식은 교사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전국의 동료 교사 수십여 명이 오늘 오후 3시부터 A씨가 근무한 초등학교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교사들은 4시간 넘게 검은색 마스크 차림에 촛불을 들고 A씨를 추모할 예정입니다. 동료 교사들은 국화꽃과 포스트잇 그리고 펜을 준비해 이곳 학교 정문 앞에서 오늘 저녁 늦게까지 추모 문화제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어젯밤 SNS에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교 구성원이 받을 충격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고인의 일기와 메모장 등에서 학부모 악성 민원에 대한 언급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교권 침해에 대한 교사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교육 현장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연일 기존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정진상 전 실장의 요청으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이 본격 추진됐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보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2월 미북 정상의 하노이 노딜 이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방북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미국 정부마저 북측과 대화를 진전할 수 없던 경색된 상황에서 경기도지사가 방북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당시 경기도 대북 사업을 총괄한 이화영 전 부지사는 하노이 노딜 이후 정진상 전 실장의 요구로 이 대표 독자 방북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는 취지로 최근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정 전 실장이 대북 제재가 심해질 텐데 이 지사 방북으로 성과를 내보라고 했고 이후 진행 상황은 정무회의에서 공유했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재판에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게 이 대표 방북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는데 그 배경에 정 전 실장의 요청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후 김 전 회장이 2019년 말 이 대표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넨 것으로 검찰은 의심합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수사 대신에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 전 부지사 부인의 탄원서도 공개하면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최원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검찰이 정치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검찰 수사만 받으면 진술이 뒤집히는지 이유를 의심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당 인권위도 이 전 부지사 부인이 쓴 탄원서를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의한 진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조작된 증언과 압박에 따른 스트레스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치아가 이미 3개나 빠졌답니다. A4 용지 2매 분량의 탄원서에서 이 전 부지사 부인은 이 전 부지사가 독방에 갇혀 매일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검찰이 아무 도움도 못 받게 철저히 고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허위 사실을 외부에 흘려 여론 재판을 한다며 수사검사에 대한 공수처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주장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기존 입장을 바꾸고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진상 전 실장의 요청으로 이재명 대표의 방북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자, 이렇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네네. 자, 지금 이게 완전히 뒤바뀐 거죠? 네, 완전히 뒤바뀐 거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컨대 어떤 재벌이 수사를 받고 있어요. 예. 재벌 회장이 업무상 배임으로 인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그 밑에 있던 부회장이 혐의를 시인한 것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단순히 이재명 대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그때 부지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이화영이나 두 분 모두 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공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범죄자 중에 한 명이 이제 피고인 중에 한 명이 스스로 범죄를 자백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상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자백은 증거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킹 오브 에비던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제는 그냥 그 기존에 있었던 혐의들을 하나하나 이제 확인하는 수순만 남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백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당시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보고가 됐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거든요. 어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일단 불리한 진술인 건 맞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라든가 자신은 몰랐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진술했기 때문에 불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뭐 이화영 부지사가 만약에 자백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 치명적으로 불리한 진술인데 자백을 했다는 진술이 없어요. 그냥 300만 달러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는 것이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자백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300만 달러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걸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이게 이제 유죄인 건데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말이 어떤 보고를 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 300만 달러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었고 서로 협조가 됐다고 한다면 이건 공범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또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신 납부하게 될라.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뭔가를 너희한테 대가를 주겠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이러한 진술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진술과 관련해서 재판부에 검찰이 자료를 내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미세한 변화이다. 근데 미세한 변화라는 게 참 웃긴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범죄 사실을 자백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검찰이 앞으로 뭐 주 2회 정도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 조사를 통해서 또 새로운 것이 나올지 아니면 새로운 것은 없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자백은 아니고 진술만 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도한 대로 뭐 정진상 전 실장 요청으로 이재명 대표의 방북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자, 이것만 가지고는 죄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 이화영 부지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방북 비용 뭐 영수증 나오지 않았습니까? 돈이 넘어가는 건 확실해요. 100% 그건 팩트예요. 그런데 그 방북 비용은 경기도하고는 상관없이 쌍방울이 알아서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술이 바뀐 거예요. 쌍방울이 알아서 한 게 아니고 경기도가 거기에 관여가 많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재명 대표한테도 보고까지 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되냐면은 제3자 뇌물죄가 드디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 성남FC랑 똑같거든요. 두산이 쌍방울이라고 하면 성남FC는 북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은 주체가 이전에는 성남FC 됐기 때문에 성남FC가 뭐 성남 시민구단이다. 그러니까 성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라고 강변을 했지만 이번에는 그 돈이 어디로 간 겁니까? 100억 가까운 돈이 북한으로 갔잖아요. 그 북한으로 간 돈이 어떻게 쓰였겠습니까? 김정은 벤츠 사는 데 쓰였으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아마 그게 핵으로 올지 미사일로 올지 그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범죄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 혼자 했습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둘이 공범으로 묶이게 되는데 이걸 다 알면서도 이화영 그 부지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반복,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자꾸 정치를 하는 것 같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일단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 뭐 100% 다 진실을 말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지금 구금된 지 한 10개월이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2회 정도 조사를 받는 거거든요. 이건 일단 굉장히 정신적으로 충격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힘든 과정 속에서 정말 검찰이 받아낸 진술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그건 국익에 부합하는 거겠죠. 근데
또 너무 힘들다 보니까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너무 압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진술을 받는 것이 이제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이제 아내의 탄원서가 왔는데 독거 구금이 한 10개월 정도 됐다고 해요. 혼자서 이제 구금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이제 좀 굉장히 외로움이라든가 압박감을 많이 느낄 수 있고요. 뭐 주 2회 조사도 10개월 동안 받으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선 무효형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실제 이제 방북을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김성태 회장은 북한과 관련해서 대북 경협 사업권을 1,000억 원짜리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철도라든가 광물 이런 자원 개발권을 다 취득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검찰 논리대로 한다면 그런 광물 자원 개발권이라든가 철도 개발권들은 그냥 공짜로 받은 거고 모든 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준 거잖아요. 또 이것도 상식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래서 아마 검찰이 이 부분까지도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조사를 해야지만이 또 향후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좀 점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이 진술 내용, 진술 번복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도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부터는 이재명 대표 불러야죠. 검찰이 여태까지 뭐 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질질 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7말 8초 휴가 기간이라고 감안을 해도 8월에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 소환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정치하고 수사를 막 헷갈리고 계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재명 대표 소환해가지고 구속영장 청구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여기에 방탄하지 마시고 그 영장 실질 심사 잘 참여하셔가지고 잘 소명해서 영장을 기각시킨 다음에 그때 할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검찰이 뭐 정치를 한다 그 이야기는 그때 가서 할 일이지 아직 제대로 수사도 안 되고 있는데 미리부터 이렇게 정치 운운하시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인공지능 AI의 위험성을 공식 논의하는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방부 청사 펜타곤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Explosion reported near Pentagon. CNN 유명 앵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합니다. That ma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predictably continued to spew lie after lie after lie. 모두 AI가 조작한 가짜 뉴스입니다. 이처럼 현실화하는 AI 위험성이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공개 논의됐습니다. The malicious use of AI systems for terrorist, criminal or state purposes could cause horrific levels of death and destruction. AI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국제적 차원의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We urgently need to shape the global governance of transformative technologies because AI knows no borders. 반면 러시아와 중국 측은 서방 국가들이 주도하는 규제 협의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같은 날 미 연방하원 청문회에선 중국의 AI 무기화 움직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고운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우에서 시민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장면입니다. 다큐멘터리 사진가를 지원하는 온빛 사진상에 최영락 작가의 베어든 전쟁이 선정됐는데요. 전쟁이 공포에 굴하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 함께 보시죠.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테아트랄라 지하철역. 50대 남녀가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곳은 매주 일요일마다 시민들이 모여 춤추던 장소였는데요. 이 모임은 전쟁으로 중단됐다가 올해 초 재개됐습니다. 작가는 전쟁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시민들의 활력 넘치는 모습을 담으며 어쩌면 봄은
춤을 추어야 오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네, 전쟁을 하면 총과 미사일, 창목함이 먼저 떠오르는데 어떻게 작가의 시선이 전쟁터로 향하게 된 걸까요? 네. 전직 사진기자이기도 한 작가는 전쟁하면 떠오르는 특정한 장면을 머릿속에 지우고 현장에 갔습니다. 집이 불에 타 없어져도 봄을 맞아 감자를 심기 위해 밭을 일구는 할머니의 모습은 전쟁이 작아 보이는 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소수 권력자에 의해 발생한 전쟁에 굴하지 않고 삶을 이어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의 시선은 우크라이나 사람들 삶에 배어든 전쟁의 모습을 담담하게 보여줌으로써 전쟁의 부당함을 이야기합니다. 네,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전쟁 속에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의 평화를 되찾길 바라봅니다.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폭우가 잠시 멈추자 곧바로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표됐고요. 특히 서울 남부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폭염경보도 내려졌습니다. 낮부터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최대 40mm 정도가 예상되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중부 내륙과 호남 서해안, 또 경상권 해안에서는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서울이 33도까지 오르고 대전 32도, 광주와 대구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체감 온도도 높아서 온열 질환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당분간 제주는 밤에도 25도를 웃도는 열대야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다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남부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된 후에 다음 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